행복한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실망했던 적 말입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이익 앞에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 겸손하고 점잖아 보였는데 뒤에서는 다른 사람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해심 깊어 보였는데 막상 부탁 하나 했더니 표정부터 굳어지는 사람. 우리 나이 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한 번 잘못 사귀면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요즘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문화센터에서, 취미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민합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져도 될까? 진심으로 대해도 괜찮을까? 사실 처음 만난 그 순간 이미 신호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길게는 1시간이면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죠. 다만 우리가 그걸 놓쳤을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찰나에 진짜 모습이 새어 나옵니다. 말 한마디 건넬 때, 시선을 마주칠 때, 사소한 부탁을 받을 때,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쌓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의심하거나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확신을 가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인간 본성의 신호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인간 본성을 잘 볼 수 있는 작은 안경 하나를 드리는 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안경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였습니다. 20명쯤 되는 친구들이 한 식당에 모였죠.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 잡고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데 한 친구가 직원을 불렀답니다. 여기요, 이거 주문이요. 목소리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말할 때랑은 전혀 다른 톤이었죠. 직원이 다가오자 메뉴판을 탁 내밀며 이거 빨리 주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는데 그리고 물 좀 더 갖다 주고요. 여기 컵 지저분한데 새 걸로요. 말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표정이, 그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명령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가자마자 그 친구는 다시 동창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다정하게 물었답니다. 지인분은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상대를 보고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럼 나한테 지금 보이는 이 친절함도 진짜일까? 실제로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이들의 85%가 사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상대에게만 친절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해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지위, 나이, 쓸모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일도 거의 없죠. 평판에 영향을 줄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식을 부릴 이유도 없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무리 겸손하고 배려심 넘치는 척해도 직원한테 반말하고 턱으로 지시하는 사람.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나한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겁니다. 반대로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여유 있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입니다. 계산 없이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쓸모로 보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보라는 겁니다. 직원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식당에 함께 갔을 때, 카페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는지, 말투가 달라지는지, 눈빛이 차가워지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하고 따뜻한지, 그 5초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타인을 어떻게 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접수 창구에서 진료 카드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11번 대기하시면 됩니다. 하고 카드를 건넸죠. 그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네도 감사합니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선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카드를 받으며 수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직원의 표정이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두 분 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처한 상황도 비슷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먼저 온 분은 계속 불평을 하더군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요즘 병원이 왜 이래 하면서 말입니다. 반면 감사하다고 했던 분은 조용히 기다리며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는 20년에 걸쳐 감사 표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5회 이상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67% 높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비율이 73%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고맙습니다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수고를 알아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접수 직원이 카드 한 장 건네는 것도, 식당 직원이 물 한 잔 따라주는 것도 누군가의 노동이고 배려라는 걸 압니다. 반대로 감사 표현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돈 냈으니까 당연하고, 저 사람 일이니까 당연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태도는 점점 확장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원에게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똑같아집니다. 내가 밥 사줬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전화했잖아. 모든 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감사를 아는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도 고마운 일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것. 타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작은 마음가짐이 바로 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택시 기사님이 짐을 내려줄 때,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말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나중에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님이 동작을 시범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대고 천천히 몸을 비틀어 주세요. 그런데 한 수강생이 반대로 했습니다.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댄 거죠. 강사님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반대로 하고 계세요.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대셔야 해요. 그 순간 그분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선생님이 왼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강사님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변명했습니다. 에이,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은 거예요. 저 요즘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옆에 계신 다른 분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주자 바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없이 하다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환하게 웃으며 동작을 고쳤습니다. 똑같은 실수,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웨 교수는 30년간 실수 대처 방식과 성격 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실수를 즉시 인정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갈등이 평균 64% 낮았습니다. 반면 변명부터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갈등 빈도가 3.2배 높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도 현저히 짧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겁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89%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보통 자존감 높은 사람이 실수를 인정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 하나가 자기 가치를 흔들지 않으니까요. 아, 내가 실수했네.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는 공식이 자동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잘못 들어서 그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 이 동작이 어려운 거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헷갈리던데. 이런 변명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그냥 실수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 인정하면 끝날 일인데 계속 변명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하지? 반대로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편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 한마디면 상황이 정리되고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오히려 솔직함이 호감을 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실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인정하고 고치느냐, 아니면 변명하고 회피하느냐. 전자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후자는 아직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죠.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회가 되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시간 착각해서 늦었을 때, 말 실수했을 때, 약속을 깜빡했을 때, 즉시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라고 하는지, 아니면 교통이 막혀서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하며 변명부터 늘어놓는지, 표정도 보십시오. 미안해하는지, 방어적인지, 담담한지, 초조한지, 그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함께 질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남겨질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복지관서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옆자리 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붓 좀 씻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힘들어서요.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붓 씻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옆자리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저도 지금 좀 바빠서요. 미안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기 가방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죠. 그 모습을 본 건너편 분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해드릴게요. 저 어차피 제 것도 씻어야 해서요. 환하게 웃으며 붓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한 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죠. 반면 도와준 분은 자연스럽게 붓을 씻으며 부탁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부탁.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마가렛 클라크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했을 때의 반응을 연구했죠. 연구 결과 즉각 거절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보이는 사람들은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대인관계 갈등이 평균 4배 높았습니다. 반면 흔쾌히 도와주거나 거절하더라도 미안함과 대안을 제시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작은 부탁에 대한 첫 반응이 그 사람의 관계 패턴 전체를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였다는 겁니다. 왜 작은 부탁이 중요할까요? 큰 부탁은 누구나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들어주면 나한테 어떤 부담이 생길까? 거절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계산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본심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은 다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붓 씻어달라는 부탁에 5분씩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즉각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거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사정이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거절하느냐입니다.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저도 바빠서요 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 둘 다 거절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비록 지금은 못 도와주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죠. 반면 후자는 그저 자기 불편함부터 표현합니다. 왜 나한테 부탁해? 귀찮게. 라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아니,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다.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찰나의 감정.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지,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첫 신호입니다. 물론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지 아니면 짜증부터 내는지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아주 작은 부탁을 해보십시오. 저거 좀 집어주시겠어요? 이거 잠깐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사소한 것으로요. 그때 그 사람의 첫 번째 표정을 보십시오. 미소가 나오는지, 인상이 찌푸려지는지, 말투가 부드러운지, 날카로워지는지. 그 2초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타인의 불편함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편함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갑게 인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한 친척이 자리에 없는 다른 친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요즘 큰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된다면서요. 근데 글쎄, 제가 보기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뭔가 과장하는 것 같던데.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 같은 게 있었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친척이 거들었습니다.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갑자기 잘 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걱정하는 척, 염려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험담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좋은 거겠죠. 잘 됐네요. 담담했지만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험담하던 분들이 잠시 머쓱해졌죠.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수전 피스크 교수는 15년간 타인 평가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평균 78%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 프로젝트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남도 시기심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의 성공도 의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남한테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 요즘 잘 나간다던데 뭔가 꼼수 쓴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성공하려면 꼼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친절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친절할 때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겸손한 척 하는데 사실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이 안정적입니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아내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밝은 사람은 남을 험담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봅니다. 더 중요한 건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테니까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험담을 즐기는 사람의 91%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말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꺼내는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지, 걱정하는 척하며 깎아내리는지, 진심으로 응원하는지,
그리고 표정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 흉볼 때 기분 좋아 보이는지, 불편해하는지. 그 순간의 눈빛과 말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불안한지, 안정적인지, 시기하는지, 축복하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질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날입니다. 카페에서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분은 1시 55분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시가 되어도 상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2시 10분쯤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 조금 늦을 것 같아. 곧 도착해. 결국 2시 25분에 도착했습니다. 25분이나 늦은 거죠. 그런데 도착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오늘 집에서 일이 좀 있었어. 나올 때 전화도 오고 그래서 늦었네. 내가 워낙 바쁘잖아. 너 많이 기다렸어? 사과는 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10분, 15분씩 늦었죠. 처음엔 괜찮아, 누구나 늦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반복되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이 사람은 매번 늦네.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아슐리 휠런스 교수는 12년간 시간 약속 패턴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의 76%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88%가 3년 이내 관계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늦는 빈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늦은 후의 태도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다음부터 개선하려는 사람은 관계가 유지됐지만 매번 변명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간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나 똑같죠. 그 소중한 시간 중 일부를 내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늦는다는 건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라는 메시지죠. 물론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로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번 늦는 사람은 패턴이 있습니다. 시간 계산을 느슨하게 합니다. 10분쯤이야.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죠. 출발 시간을 넉넉히 잡지 않습니다.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늦은 후에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미안해라고는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늦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사실 상대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 편의가 먼저고 상대방의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시간이 저 사람 시간보다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출발하고 일찍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정말 미안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저 사람도 시간 내서 나오는 건데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죠.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말은 적지만 실천하고 소인의 말은 많지만 빈말이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당신이 소중해, 우리 자주 만나자고 말해도 매번 늦는다면 그건 빈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한 번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정시에 오는지, 늦는지, 늦었다면 미리 연락했는지, 도착해서야 변명하는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도 보십시오. 처음에만 시간 지키고 나중엔 늦는지, 아니면 매번 시간을 존중하는지.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처음 만났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가고 어떤 인연은 금방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남고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의 표정,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 약속 시간을 지키는 패턴, 눈을 마주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았을 뿐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중요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도구로 쓰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볼 줄 알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확신을 가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헛된 기대로부터, 배신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 잘못 사귀면 정리하기도 어렵고 상처받으면 회복도 느리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신중하게 문을 여는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활짝 열고 조심해야 할 사람에게는 적당히 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이 들며 배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5분만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보고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인생 라디오였습니다.